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어제와 이어서 알퐁스 도대의 단편성 중 하나인 황금뇌를 가진 사내의 전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던 숙녀분께 부인, 보내신 편지를 읽자니 일종의 회한 같은 것이 들더군요. 제가 들려드린 짧은 이야기들이 좀 너무 칙칙한 생깔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썼던가 하고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명랑한, 정신 나갈 만큼 명랑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고 나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슬픈 것일까요? 파리의 안개에서 천리나 멀리 떨어진 곳, 햇빛 쨍쨍한 언덕 위, 작은 붓과 사양 포도주의 고장을 살고 사양 포도주의 고장에 살고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사는 곳 주위는 온통 햇살과 음악뿐이랍니다. 도요새 고향 악당, 박새 악당들이 있죠. 아침이면 마더요가 꾸룩꾸룩 우짖고 정오엔 매미 소리가, 그 다음엔 양치기의 피리 소리와 포도밭에서 까르르 웃어대는 갈색 머리 예쁜 아가씨들 소리가. 정말이지 여긴 거무칙칙한 우울감을 곱씹을 만한 장소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제가 숙녀분들께 장밋빛 시와 정중하고도 세련된 단편들을 한 바구니 가득 채워서 보내드려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파리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걸요. 날이면 날마다 파리는 제가 있는 이 솔숲까지 서글픔이 묻어난 흙탕물을 지겨보낸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가엾은 사르바르바라의 비참한 죽음을 방금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풍차 방앗간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네요. 마도 요새들아, 매미들아, 잘 가거라. 이제는 전혀 마음이 즐겁지가 않네요. 부인, 그래서 당신께 들려드리기로 마음먹었던 가볍고 예쁜 이야기 대신 오늘도 역시 우울한 전설만 들려드리게 되겠네요. 옛날에 황금뇌를 가진 사내가 있었답니다. 그래요, 부인. 뇌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가 태어날 때 의사들은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만큼 그의 머리는 무거웠고 두개골은 엄청나게 컸지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멋진 한 그루 올리브 나무처럼 햇살 속에 쑥쑥 자라났습니다. 다만 커다란 머리가 언제나 버겁게 그를 따라다녔지요. 그래서 그가 걸어다니며 온갖 가구에 부딪히는 걸 보면 참 딱했답니다. 참 딱했답니다. 넘어지기도 잘했지요. 어느 날은 층계 맨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져 대리석 계단에 이마를 쾅 부딪혔고 그의 두개골에선 금 덩어리처럼 쾅 소리만 났어요. 다들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일으켜보니 가벼운 상처만 났을 뿐이고 그의 금발 머릿속에는 금 두세 조각이 엉켜 붙어 있더랍니다. 이리하여 그의 부모는 아들이 황금뇌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가엾은 아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끔 아이는 왜 길에서 다른 애들과 어울려 문 앞을 뛰어다니면 안 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우리 보물 같은 아들아, 사람들이 너한테서 뭘 훔쳐갈까 봐 그러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진짜로 남들이 뭘 훔쳐갈까 봐 무척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혼자서 소리 없이 놀다가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곤 했지요. 열여덟 살이 돼서야 부모는 그에게 운명적으로 타고난 특이점을 알려주었고 그때까지 키워주고 먹여준 보답으로 뇌에 있는 금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부탁을 받자 냉큼 주었지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건 전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의 두개골에서 덩이진 황금 한 조각을 호두알 만큼 떼어내어 자랑스럽게 어머니 무릎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머릿속에 불을 지녔음에 무척이나 황홀해하며 욕망에 정신이 나가고 자기 능력에 도취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 보물을 펑펑 쓰며 세상을 돌아다녔지요. 헤아려 보지도 않고 금을 물 쓰듯 뿌려가며 왕처럼 살아간 그의 씀씀이로 말하자면 마치 그 뇌가 화수분처럼 끝이 없는 것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뇌도 차츰 바닥나고 있었고 눈빛이 점점 흐릿해지는 게 보이면서 그의 볼도 더 움푹 패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미친 듯 방탕하게 밤을 지새우고 난 어느 새벽에 이 불행한 남자는 간밤 파티의 잔해가 낭자한 가운데 사위어가는 상들리의 불빛 아래 홀로 남아 자기 뇌의 금덩이가 떨어져 나간 빈자리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보자 덜컥 무서워졌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였던 거죠.
이때부터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황금내를 가진 사내는 먼 곳으로 훌쩍 떠나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며 구두쇠처럼 남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유혹의 손길을 멀리 피하고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손대기 싫은 이 숙명적인 불을 잊어버리려 애썼지요. 불행히도 한 친구가 홀로 살아가는 그의 뒤를 밟았는데 그는 이 사내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엾은 이 사내는 머리에 끔찍한 두통을 느끼고 소스라쳐 깨어났어요. 황망이 두 발을 바닥을 딛고 일어서 보니 그 친구가 외투에 뭔가를 감추고 달빛 속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아직도 자기 뇌의 일부를 강탈해가는 자가 있다니. 그로부터 얼마 안가 황금내를 지닌 사내는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금발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 여자도 무척 사랑했지만 그보다는 과도한 몸치장, 하얀 깃털 장식, 부츠에 세로로 죽 달린 예쁜 금갈색 계란 모양 장식끈,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답니다. 반쯤은 새 같고 반쯤은 인형같이 이 귀여운 여인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황금 조각은 어느새 녹아 없어졌는데 그것이 그의 낙이었지요. 그녀는 온갖 변덕이란 변덕은 다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줄을 몰랐지요. 심지어 그녀를 힘들게 할까 봐서 자기 재산의 슬픈 비밀을 끝까지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아주 부자인 거지요?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가엾은 사내는 대답했지요. 그럼요. 아주 부자고 말고요. 그러면서 순진무구하게 자기 두개골을 갉아먹고 있는 이 작은 파랑새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와락 두려움이 몰아닥쳤고 인색하게 굴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그마한 그 여자가 폴짝폴짝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인 당신, 아주 비싼 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아주 비싼 물건 뭐든 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여자가 마치 새처럼 알지 못할 이유로 죽었습니다. 황금은 거의 바닥났고요. 혼자가 된 그 남자는 아직 남은 금으로 사랑하는 고인을 위해 멋진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조종도 요란하게 울리고 묵직한 사륜마차는 검은 휘장을 두르고 말은 깃털이 있는 대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드리워진 벨벳 휘장에는 눈물 모양의 은 장식을 박아 넣고 아무리 멋지게 해도 그가 보기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그 금을 성당에 기부하고 운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묘석에 놓을 조화를 파는 연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저기 흥정도 하지 않고 금을 퍼주었지요.
그래서 묘지에서 나올 때는 그 놀라운 뇌에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두개골과 뇌 사이의 막에 금 부스러기가 몇 개 붙어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은 몰골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마냥 쏘다니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이면 장터에 불이 켜질 무렵 그는 갖가지 별 모양과 장신구들이 불빛에 반짝이는 널따란 유리 진연장 앞에 걸음을 멈추었는데 백조 깃털도 가장자리를 두른 파란 비단 구두 한 켤레를 들여다보며 오래오래 서 있었지요. 바님 어서 오세요. 이 구두를 사면 아주 좋아할 사람이 아는데 그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벌써 잊고는 그걸 사러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여주인의 귀에 매장 뒤편의 공간 저 끝에서 커다란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주인은 얼른 달려갔다가 웬 사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는 계산대에 다가서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통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백조 깃털 장식이 달린 파란 구두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피투성이에 긁어낸 금 부스러기가 손톱 끝까지 묻어 있더랍니다. 부인, 이것이 황금뇌를 가진 사내의 전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럼요, 잊지 않았죠. 일단 이 전설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에서 10가지 다 실화랍니다. 세상에는 머리를 쥐어짜서 살아갈 팔자를 타고난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하잘할 것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 자기 뇌수와 그 원료를 짜내어 멋진 순금으로 값을 치르지요. 그들에게 이건 날마다 이어지는 고통이지요. 그러다가 고통받기에도 지치면 으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내일 9시에 뵐게요. 수고, 화이팅! 일 화이팅! 오늘 책은 너무 짧았으니까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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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조금 즐거운 이야기가 없나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하나 더 읽어드릴 거예요.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는 다 끝났고 오렌지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오렌지.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렌지. 파리에서 오렌지는 나무 밑에서 주운 낙과처럼 서글픈 모습을 띱니다. 비 내리고 추운 한겨울에 도착하면 은은한 맛을 선호하는 이런 고장에서 오렌지는 그 윤기 자르르한 껍질과 과도한 향기 때문에 좀 야릇하게 보헤미안 같아 보입니다. 안개 낀 저녁이면 행상의 작은 수레 위에 잔뜩 쌓인 오렌지가 붉은 종이로 만든 가로등의 답답한 불빛을 받으며 침울하게 보도를 따라 쭉 늘어서 있습니다. 단조로우면서도 목신 소리가 마차 구르는 소리와 합승마차의 덜컹이는 소리 틈 바구니에서 발렌시아 오렌지 하나에 2수 하며 공허하게 울립니다. 파리 사람의 4분의 3이 볼 때 멀리서 따온 이 과일은 둥그런 모양새도 평범하고 원래 달려있던 나무에서는 약간의 초록색 꼭지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저 달콤한 간식거리나 잼 만드는 재료로나 여겨질 뿐이지요. 얇은 표장지에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축제 때 많이 찾는 과일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월이 가까워 오면 거리 곳곳에 쫙 깔린 수천 개의 오렌지들, 개울에 진창 나뒹구는 그 껍질들, 그걸 보면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지마다 가짜 과일을 가득가득 달고 파리를 굽어보며 그 가지를 흔들어 열매를 마구 흩뿌리는 것이 연상됩니다. 구석구석 그런 오렌지를 만나게 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고르고 골라 예쁘게 장식한 진열장의 환한 유리창에서 교도소와 호스피스 건물의 입구에서 파는 비스킷 꾸러미들과 잔뜩 쌓인 사과 더미 틈에서 무도회나 일요 공영장의 입구에 서요. 그러면 그 빼어난 향기는 가스 냄새, 바이올린의 깽깽 소리, 공연장의 저렴한 일반석 의자의 먼지와 뒤섞여 버립니다. 사실 오렌지라는 과일은 남프랑스에서 상자 가득 담겨 우리 앞에 바로 나타나지만 그 나무는 가지치기로 다듬어지고 모양이 변형되고 마치 변장한 듯한 꼴이 되어
온실에서 겨울을 나고는 바깥이래야 공원에나 아주 잠깐 모습을 드러낼 따름이라 무릇 오렌지가 열리려면 오렌지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릴 지경이 된 겁니다. 오렌지를 제대로 알려면 오렌지의 본 고장, 즉 발레아레스 곤도, 사르데냐 섬, 코르시카 섬, 알제리, 지중해의 따스한 대기와 금색, 청색이 어우러진 공기 속에서 그걸 보아야 합니다. 브리다에서 어느 대문 앞에 있던 작은 오렌지 나무 숲이 생각나네요. 그곳에 오렌지 나무는 참 아름다웠지요. 색이 짙고 반질반질하고 윤기 나는 나뭇잎 사이로 오렌지 열매들은 색 유리처럼 반짝거렸고 선명한 꽃들을 둘러싼 광 위로 주변 분위기를 금색 광명처럼 밝혀주었습니다. 여기저기 나무를 솎아 베어낸 곳에는 가지 사이로 저만치 소도시의 성벽, 이슬람 사원의 첨탑, 이슬람 수행자가 거처하는 둥근 지붕의 사원이 보이고 그 위로는 기승만 녹색이지 꼭대기엔 흰 모피 같은 눈을 왕관처럼 이고 있는 아틀라스 산맥의 웅장한 위용이 보였습니다. 거기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밤, 내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알지 못하던 어떤 현상에 의해 차고 짖는 안개와 동장군이 잠든 도시 위로 몰아닥쳐 브리다 씨가 깨어났을 때는 하얀 가루를 솔솔 뿌려놓은 것처럼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흰 공작새 깃털처럼 눈이 부셨지요. 무엇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오렌지 나무 숲이었어요. 단단한 잎새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눈, 옥칠한 쟁반에 올려진 샤벗처럼 똑바로 쌓인 눈을 그대로 얹고 있었으며 눈 가루가 뿌려진 오렌지 열매들은 모두 하얗고 투명한 천으로 덮인 황금처럼 찬란하게 부드러웠고 은은히 빛났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성당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느낌. 긴 레이스 옷 아래에 붉은 사제복이 보이고 모티브만 듬성듬성 이어 만든 레이스 천으로 덮인 재단의 금박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오렌지에 대한 최상의 추억은 바르키칼리아, 가장 더운 시간에 내가 낮잠을 자러 가곤 했던 아작시오 부근 그 큰 공원의 추억이죠. 이곳에서는 오렌지 나무들이 브리다에서보다 더 키가 크고 더 듬성듬성 심겨 큰 길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도로와 공원을 나누는 것은 밝은 색의 울타리와 도랑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바다였고요. 끝없이 푸른 바다. 그 공원에서 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요. 머리 위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오렌지 나무들에서는 그 진한 향기가
장렬했습니다. 이따금씩 무르익는 오렌지 하나가 가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마치 더위에 늘어져 무거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맨 바닥에 울림도 없이 툭 소리를 내며 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손을 뻗기만 하면 됐지요. 속은 붉은 자주색이 나는 훌륭한 열매였습니다. 그 오렌지들은 기막히게 맛있었고 수평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바다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이 공중의 안개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듯이 눈부신 푸른 공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를 아주 멀리까지 뒤흔들어 놓은 파도의 움직임, 보이지 않는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일렁이며 박자까지 딱딱 맞추는 속삭임, 더위, 오렌지 냄새. 바르비칼리아 공원은 잠자기의 앙성맞춤이었죠. 그렇지만 때로는 낮잠을 한창 달게 자고 있을 때 요란한 북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언덕 기슬, 큰 길가에서 북을 치려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망할 놈의 북꾼들이었죠. 울타리 사이의 구멍으로 나는 북의 구리판과 빨간 바지 위에 덧입은 커다란 흰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이 내리쬐는 햇살과 큰 길의 먼지를 좀 피해보려고 가엾은 북꾼들이 공원 아래쪽에 울타리가 들이운 짧은 그늘 속으로 막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을 둥둥 쳐대고 있었지요. 날은 더웠습니다. 나는 힘껏 체면 상태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고요. 바로 옆손에 닿는 주렁주렁 달린 이 아름다운 붉은 황금빛 열매 몇 알을 그들에게 장난삼아 던졌습니다. 내가 표적으로 삼았던 북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1분간 머뭇거리는 기미가 있었고 자기 앞에 구덩이에 떨어져 뒹구는 기막힌 오렌지가 어디서 날아온 건지 볼 요랑으로 한 바퀴 빙 둘러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재빨리 그 오렌지를 주워 껍질도 안 벗기고 이빨로 베어 물더군요. 또 바르비칼리아 공원 바로 옆에 야트막하고 작은 담 하나만 사이에 둔 꽤나 이상한 작은 뜰이 있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내게는 그곳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기는 부르주아식으로 구성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오솔길은 근 모래가 덮였고 그 양옆으로는 진한 녹색 회양목들이 늘어섰으며 출입문에는 삼나무 두 그루가 서 있어 겉 모양새는 마치 마르세유의 시골집 같기만 했지요. 그늘이라고는 단 한 줄도 없었고요. 안쪽에는 흰 돌로 지은 건물이 보였고 그 건물 아랫부분에 지하 낙골당,
지하 납골 땅의 채광창들이 지포면 높이로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 건물이 별장으로 쓰이는 시골집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좀 더 잘 보니 지붕 위에 십자가, 멀리서 보아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돌에 새겨진 글귀, 이런 것들로 미루어 코르시카의 가족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작시오 주위에는 정원 한가운데 단독으로 우뚝 세워진 이런 작은 추모용 소성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일요일이면 고인을 찾아 이곳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해하니 죽음이라는 것도 공동묘지의 혼란 속에서보다는 한결 더 의심스럽군요. 한결 덜 의심스럽군요. 정적을 깨는 것은 다정한 발소리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보니 사람 좋아 보이는 웬 노인이 가만 오솔길로 바지런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가지를 쳐내고 삽질을 하고 물을 주고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 시든 꽃들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질녘이면 세상을 떠난 집안 사람들이 잠든 소성당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는 삽과 갈퀴와 커다란 물뿌리개 등을 잘 정돈했는데 이 모든 일을 묘지의 정원사답게 고요하고 차분하게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꿋꿋한 노인은 어느 정도 명상하듯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일체 죽이고 묘소의 문은 다시 잘 닫아놓고 마치 누군가의 잠을 깨울세라 조심하듯이 번번이 신중하게요. 판이 빛나는 커다란 침묵 속에서 이 작은 정원을 돌보는 작업은 새 한 마리에게조차 방해가 되지 않았고 묘소 주변은 전혀 음산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뜰 덕분에 바다는 더욱 드넓고 하늘은 더욱 높아 보였으며 끝없이 이 낮잠은 주위에 너무 생기 넘쳐 정신없고 성가진 자연의 틈 바구니에서 영원한 안식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세요. 안녕. 지금까지 자루였습니다.